네, CMI 뒤집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또 출연자 나와 계시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슈퍼사이언을 아십니까? 알고 알죠. 있죠. 네, 아시는 세대군요. 앞에 김기현 아나운서는 뽀로로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소비적인 문화 트렌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지금 관세를 뭐 날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영화 우리도 해당이 되나요? 그게 정확히 더 기사를 뭐 잘 어제 이제 읽어보면 넷플릭스 같은 게 빠진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은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3% 넘게 빠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단순히 지금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제작 비중이라는 경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직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비 콘텐츠까지 건드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긴 추석 연휴, 거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분들, 어제 단체 관광객 2,700분인가요? 네, 무비자로 입국이 했잖아요. 뭐 크루즈선 타고 오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에 대한 내수 특수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자, 김정일 의사가 보시기에는. 네, 뭐 9월 초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이제 뭐 카지노, 호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니까. 그래서 뭐 9월 초에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린 적이 있고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올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뭐 지금부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확인해야 될 때인데 뭐 2,700명 들어온 거 가지고 전혀 흥분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과연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처럼 막 서울 시내가 그 관광버스 때문에 차가 막힐 정도로 들어올 거냐 뭐 그 정도의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목할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왜 묘하게 9월 말에 나타났을까? 그것도 중국인들이 10월 10일까지 상식절 쉬는 그 기간에 금 같은 10월에 왜 나타났을까와 더불어서 10월 말에 있을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고 하는 것과 왜 겹칠까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내려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 오기 전까지 뭐 중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 반대로 뭐 우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네. 분명히 일정 부분의 소비 증가 요인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긍정적 효과는 저는 뭐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오는 중국인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존재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근 대표는 뭐 화장품 이러니까 좀 너무 저기 하긴 한데, 한 번에 이번에 특수 효과를 좀 많이 누릴까요? 사실 지금 타이틀 보면 돌아온 유커 화장품은 더 팔릴 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연 이제 그 지금의 어떤 화장품의 최근의 어떤 매출 구조라든가 성장성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인바운드 소비로 인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제 수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사실 수출 이제 쪽이? 9월 달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8월 달에 사실 화장품 수출이 좀 안 좋았어요. 좀 네. 꺾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7%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이 안 좋았으니까 45.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월에 화장품 수출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걱정했던 부분은 지금 화장품 산업의 BSI는 굉장히 안 좋아요. 체감 경기는 지금 9월 달 들어서서 10월 달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굉장히 위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데이터 간에 엇박자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지만은 수출을 보면은 관세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론 향후에 더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 화장품은 지금 네. 그냥 보편적 관세를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4분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이벤트들이 많지 미국의 않습니까? 소비 시즌에 그렇죠. 들어가는. 미국의 소비 시즌이에요. 결국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그 미국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입해가는 비중이 23%거든요. 전체 우리 마켓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 뭐 미국에서 메디큐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거의 탑 베스트 브랜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중국 관광객 때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아시겠지만 면세점 과거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올리브영 가요. 요새는 다이소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수출 중심의 어떤 이런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가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 자체가 기존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심의 시장에서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중남미 시장으로의 어떤 확장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저는 수출 성장세 자체가 설사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좀 꺾일지라도, 미국이나 일본이 워낙 강하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런 탄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수출 전체로 봐서는 추세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다시 그런 그 부진에서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뭐 워낙 AI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드는데 AI 커머스라는 개념도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감성적으로 챗 GPT라든지 아니면 그런 AI 툴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러면서 뭐 어떤 여성분들한테는 또 소비를 자극하는, 기분도 안 좋은데 이런 화장품을 한번 발라봐라고 하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돼서 또 챗 GPT가 지금 뭐죠? 오픈 AI가 그 결제 시스템 업체를 어제 떠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커머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터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요즘 신세대들이 소셜 잘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회적으로 부응이 된다라고 보면은 상업 효과가 더 커지는 거? 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검색 광고와 관련된 논란도 생각해 보면 네.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위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검색 업체에게 돈을 제공하는 업체가 가장 위에 올라오더라라는 뭐 그런 논란. 근데 지금은 뭐 AI를 통해서 그런 부분 다 걸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과연 돈의 세계에서 그런 AI의 논리만 작용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논리가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네이버도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이버의 하이퍼 그 AI 자체를 네이버 커머스 안으로 녹여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되고 있죠. 거기에 뭐 어제 이제 두나무를 또 네이버 파이낸셜, 이게 이런 맥락들이 보면은 결제와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을 떠안으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업체라는 개념도 단순히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막 방판, 아까 막 사이어인을 아십니까라는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방판,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업버전 된 게 올리브영에 가서 막 요즘은 이렇게 변하더라. 근데 더 앞서 나가는 것들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화장품 업체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버전으로 주가가 지금 오늘 APR도 조금 움직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중국인 관광객의 특수만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장기 비전으로 어떤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6호 가지고 먹고 사는 반짝 주가는 뭐 그게 길어봐야 뭐라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이미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뭐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먼저 그 부각이 된 계기는 사실은 온라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이제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셀럽들부터 이제 어떤 그 활용에 그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대중으로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온라인에서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의 어떤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특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화장품 시장에서의 다른 점은 미국 시장은 이제 온라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유럽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유럽 화장품 자체가 유럽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렇죠. 랑콤이라든가 네. 뭐 이런 디올, 전통의 뭐 랑콤. 디올,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그들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익숙한 것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질 좋은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공략과 유럽 시장의 공략은 다릅니다, 약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럽 시장에서도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이런 어떤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비중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할 때 약간 차별화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예를 들면 뭐 팝업 스토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면서 이 시장 갖다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그 유통 채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마존 이번에 보면은 아마존에 지금 K-뷰티 브랜드가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한 이제 제품상으로 한 2만 개 정도의 제품이 되는데 지금 올해 새로 이제 런칭하는 브랜드만 35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가격대도 굉장히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제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저가의 제품까지 이제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부분은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이제 계속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하나 차별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이런 트렌드를 얼마나 잘 쫓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 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이런 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LG생활건강 같은 브랜드가 네네네. 요 주가는 오히려 신저가잖아요. 뭐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죠. 예, 구조조정하고 음료 하면서 이게 사업도 매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를 상대적으로 좀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저러한 어떤 실적 그러니까 주가 이런 흐름들이 이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구글 트렌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네. 모든 그 마케팅에서의 어떤 기본이 구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지금의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오늘장 뒤집기 지금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이 뭐 돌아온 6허 화장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화장품은 더 팔릴까? 이게 약간 구시대적인 용어잖아요. 뭐 중국인 관광객이 뭐 맨날 뻔한. 근데 그거 말고 제 얘기는 오늘 주제가 이제 뒤집기는 좀 더 맥락을 롱텀하게 본다면은 판이 바뀌는 그런 걸로 설득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IT 또 우리 또 잘하시는 김종현 의사가 동의를 하신다면은 화장품은 롱이죠, 롱.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트렌드 자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인프라도 있고 결제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다 진입은 했는데 이게 실제로 결제되는 과정에서는 플랫폼을 타고 카드로 가서 수수료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뭐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뉴스로 막 쏟아지고 있는 네이버 두나무가 정말 결합을 해서 가상자산이 글로벌리하게 수수료 없이 마구 결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지금 환율 맞붙는 것처럼 붙어서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트렌드한 제품들을 사는 그런 것들은 뭐 아마존에서 꼭 소비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보면은 통화가 몇 개 안 남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미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러, 유로는 뭐 당연히 남을 거고 위안화도 통화가, 네,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통화들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실제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6대 통화도 다 살아남을까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묶는 게 단순하게 네이버하고 두나무만 묶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구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이 1억 2천, 대만이 2,500, 우리가 5천만, 합치면 2억이죠. 그다음에 이게 또 태국으로 넘어가면 태국이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부까지 엮겠으니까 인도네시아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단위로 묶고 만약에 GDP 단위로 묶으면 미국의 절반까지는 안 돼도 미국의 한 40% 정도의 GDP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블록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면은 그럼 이런 체계에서는 말씀하셨던 그런 소비 시장이 내수 시장이 커야만 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개념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다면은 롱텀적인 관점에서는 소비 시장 자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부 그런 IT 제품들에 대한 소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 미래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얘기하다가 너무 확 나갔는데 자, 이동훈 대표도 조금 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어떤 시장 자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리고 기회를 잡아서 잘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조금 이제 워낙 시장 기대치가 높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충족해 보시면서 주가 자체는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력도 이렇게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다시금 좀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실망감에서 다시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뭐 종목을 꼽자면은 역시 뭐 우리가 지금 이제는 화장품주의 대장은 APR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PR이 이번에 더군다나 디바이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꼽자면 사실 저는 실리콘2가 유통이라는 이제 그쪽에서의 어떤 좀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이 물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유통 체인을 가지고 유통을 시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3분기에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유통은 항상 좀 앞서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동 시장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채널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들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APR이나 실리콘2 같은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뒤집기는 하여튼 화장품은 단순히 유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로 AI 커머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뭐 연결이긴 합니다만 그 AI 커머스는 결국엔 뭔가 접해야 되는데 그 접하는 디바이스의 변화도 도구의 변화도 생기잖아요. 자, 스마트 글라스도 좀 빠르게 올라오는데 요거는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일단 메타에서 먼저 시작했고 레이벤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메타에서 나온 신제품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안에 내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그런 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미래를 보면 이게 그 레도스로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엘코스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액정 유리 정도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VGA급의 그런 화질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을 가져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메타도 판매량 자체를 아주 공격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의 판매량은 뭐 1,000만 대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팔릴지 알 수 없지만 여기도 결국은 제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빅2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입하는 순간 이 시장은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 혹은 뭐 스마트링,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계속 무언가를 비추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부품 영역,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영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지금부터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IT 세트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몇 천만 대 이상 팔릴 만한 게 좀처럼 없었는데 저는 이건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는 스마트 글래스의 진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앞서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메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플레이어로서 시장에서의 어떤 그 굉장히 좀 오큘러스. 장기적인 가능성에 먼저 베팅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메타가 이제 그렇다면 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가? 뭐 제 생각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메타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결국 휴머노이드로의 기술 연결을 위한 어떤 중간의 징검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은 테슬라하고의 어떻게 보면 지향점은 같고 방법은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글라스를 진화시켜서 이 스마트 글라스로 이제 시각 정보를 모은단 말이에요. 이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모아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휴머노이드의 학습에 활용을 하려는 이러한 그림이 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외신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네. 근데 테슬라는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로봇에 그 사람한테 입혀가지고 뭘 하다가 이제는 전기차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그 확보한 정보 가지고 그들의 이제 옵티머스를 훈련을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지향점은 같고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진화시키기 위한 학습을 위한 어떤 그 중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메타의 목적과 또는 이제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의 목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글라스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을 해서 결국 이 디바이스의 추가적인 넥스트 스마트폰 뭐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좀 부각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그 어떤 그 특허도 뭐 취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초점을 맞추고 뭐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빛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런 지금 진화의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LEDOS, 레도스 쪽이 이제 최종 그 방향성인데 네. 지금 레도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업체예요. JBD예요. 그러니까 JBD가 이 레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업체들의 손을 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향후에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결국 삼성과 애플이 이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그 진화를 하고 이제 그 기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이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애플 신제품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그 아이폰의 에어 시리즈죠. 가장 얇은 그게 주는 시그널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 폼팩터의 변화가 없어서 저기 뭐야 똑같잖아 라고 하는데 내부의 변화, 기계 내부를 보면은 이 아까 레이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표준은 아니지만 라이방 하는 네. 다리가 좀 두꺼워요, 안경알이가. 네. 근데 이제 이 애플의 아이폰의 그 위쪽으로 뭐 다 몰아넣었잖아요. 밑에는 다 배터리고. 옆으로 이제 여기 넣고 여기 배터리 넣으면은 충분히 그 스마트 글라스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메인 기기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건 항상 무언가 들고 다니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뭔가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전하면서도 보고, 그다음에 뭐 걸어다니면서도 보고 하니까 항상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뭐 주의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페인도 하는 것인데, 비전을 앞에다 달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전을 여기다 달게 되면 안경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비전을 여기 달게 되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센서 2개를 달아서 심도 카메라까지, 심도 센서까지 달려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면 뭐 거리 측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그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게 미래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지하라든지 이런 쪽에 지도 만들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을 바로 그런 비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카메라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각종 센서를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PCB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은 결론은 뭐죠? 지금 우리가 해당되어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뭐 오케이. 펜리스 기업 중에서는 뭐 라운텍이나 몇 개가 있지만 규모가 작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뭐 너무 많죠.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LG노텍, 뭐 MC넥스, 그렇죠. 뭐 나무가 뭐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저는 뭐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동훈 대표도 결론 내주시죠. 결론은 뭐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의 지금 어떤 이런 행보는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좀 이제 진화를 위한 하나의 이제 중간 징검다리일 거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레도스 쪽에서 그 사피엔 반도체가 그 구동칩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 사피엔 구동칩, 반도체. 구동칩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그 부각이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이 좀 이제 관련주로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좀 같이 묶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글라스와 오늘 화장품 얘기까지 했는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